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과 함께 부동산 학교에 대한 총평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올해 친 34회 부동산 학교론 시험은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앞 페이지에서 좀 쉽게 풀고 넘어가셨다가 한 15번, 20번이 넘어갈수록 문제가 좀 까다로웠고요. 특히나 우리의 범위에 맞나 싶을 정도의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도 덜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10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형태로서 계산 문제 하나에 계산이 2개 혹은 많게는 5개까지 모두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총평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려웠다가 아니라 최근 10개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학개론 총평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회 시험입니다. 34회 시험은 최근 8개년을 분석을 해 보았더니 올해 34회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34회 시험에서는 처음에 문제가 나오기를 40문제가 나왔는데 총론은 역시나 3문제가 나왔죠. 난이도는 되게 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론 역시 5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의 추세들과 함께 큰 변함은 없었어요. 수요 공급에서 계산 문제 1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 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7문항까지 나왔다가 올해는 6문항까지 나왔어요. 특히나 시장론의 후반부인 학자 쪽에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감 마찰 계수와 2와 1이라는 2번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책론이었고요. 특히나 정책론에서 세법이 1문제가 출제가 됐죠. 세법이 1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법 문제가 뭐 나왔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투자론이 작년에 5문제였는데 올해 몇 문제? 8문항까지 문제가 늘어남으로 해서 투자론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반면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문항에서 3문제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 두 파트, 즉 투자론과 금융론에서 10문제 남짓 왔다 갔다 했었는데 뭐다? 작년에 비해 투자론이 3문제가 늘어나고 뭐다? 금융론이 3문제가 줄어들었다. 특히나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같은 단골 문제들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금융론의 비중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론 같은 경우에는 몇 문제? 4문제가 나왔죠. 특히나 개발론 같은 경우에는 비율 임대차에서 계산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론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정평가는요, 6문제가 나왔는데 좀 감정평가 좀 평이하게 쉽게 나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할 것은 금융론이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투자론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으며 특히나 투자 금융에서 문제가 어렵고 굉장히 까다롭게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학개론 출제 경향 8개년에서 우리가 이번에 친 시험 34회에 대한 문항수와 문항에 대한 특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럼 세부 출제 내역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좀 보시죠. 자, 총론은 토지 특성 나왔습니다. 뭐 자연적 특성이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용도의 다양성이었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자연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해 달라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법경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세부 내역들 보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세 번째는 토지 용어였었습니다. 그래서 빈지법지, 후보지, 이행지. 그래서 총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형 형태를 물어봄으로 인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론은 어땠다? 좀 쉬웠다. 두 번째 경제론이었습니다. 경제론은 첫 번째는 수요 증가율이 나왔죠. 그래서 뭐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뭐 소선인 예대 보이거 라고 얘기해서 보완제 가격 기준으로 문제를 낸 게 있었고요.
거미집 이론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과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냈었습니다. 균형이동 같은 경우에는 단골 문제죠. 계산 문제 나왔고요. 특히나 이 계산 문제에서 분수의 형태로 인해서 딱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탄력성.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경제론에서 탄력성 양의 변화. 그쵸? 수요량의 변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소득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XJ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수요와 공급은 뭐다? 개별 수요 곡선의 합으로 나타낸다. 수평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다? 시장 공급 곡선이고, 시장 공급 곡선이 뭐다? 더 완만하다. 무엇이? 기울기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세 번째 시장론입니다. 시장론은 최근 들어서 자꾸 학자 위주로 물어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물론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그리고 할당 효율적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만 물어본다? 자꾸 학자들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대 이론에서 위치지대, 준지대, 차액, 절대, 마찰 비용 물어봤고요. 도시공간 구조 및 입지론에서 동심원 이론에 대해서, 동심원 이론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중심원 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가 있다라는 내용들로 문제가 나왔고요. 입지계수 LQ 문제, 요거 제가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LQ 문제 뭐다? 전전분의 전지, 지전분의 지지라고 해서 계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플 확률 모형 계산 문제, 요게 어려웠죠. 요게 하필 공간 마찰 계수를 2로 주고요. 원래는 2로 주고, 그리고 잘못된 공간 마찰 계수 1로 줘서 계산을 2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특히나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너무 깊게 물어본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론 이렇게 6문제, 특히나 학자 위주로 나왔고요. 자, 다음 정책론입니다. 정책은 조세 정책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 나오면서 이게 뭐다? 세법 문제였다라는 거. 세법 문제가 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예요?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종합, 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공안지세, 요거 뽑아내는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특히나 시장 개입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입과 주택 개입이 있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에 대한 개입으로서 나왔죠.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나왔고요. 그 다음 주거정책이죠. 임대료를 이만큼 받지 마세요라고 규제할 것인가, 임대료를 보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되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장기전세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투자론입니다. 특히나 투자론에서 몇 문제 나왔어요? 8문제 나왔죠. 굉장히 비중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가치 계산 문제 요거 나왔는데 14회 기출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순수익 나누기 요거 수익률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계산은 쉬웠는데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몰랐던 분들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도 방법을 몰라서 좀 혼선을 겪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투자 위험이죠. 요건 저희가 늘 했었었죠. 그래서 편차와 변이 개수, 유동성 위험, 줄일 수 없는 체계적, 줄일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했었고요. 비율 분석법 계산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수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요. 어림셈법 역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분원 투자 수익률과 요거 수익률 비교하는 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5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몇 문제? 5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재미삼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 뭐예요? CM송,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내지, 어순수, 대부, 부채, 총령, 그게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에서 몇 문제 나왔다? 5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고요, 응용 문제로 나오고요, 이론 문제로 나오는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수업 들으시면서 CM송 내가 쌤이랑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랬고요. 부동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위험 나왔죠. 그래서 체계적, 비체계적 나왔습니다. 금융에서 총 3문제가 나왔는데요. PF 대출,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던 문제라서 여러분이 좀 푸시기에 너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투자회사법, 이거는 오히려 쉬웠죠. 쉬웠고, 자산담보분과 이 문제도 역시나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체 시장에서의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었다. 너무 어려웠다. 극악의 난이도.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27번 문제, PF, 30번 문제, MBS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개발관리 마케팅입니다.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 이게 원래 부동산 관리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비율 임대차로 받을 때 계산하는 문제이다 라는 건데, 이 문제도 역시나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 임대료를 구하는 문제가 보통 평이한 문제인데, 임대 추가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 비율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푸시는데 좀 혼선을 빚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요거였었고요. 부동산 마케팅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그래서 STP는 PT는 공급자 중심이고요. AIDA 전략은 수요자 중심이다 라는 내용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감정평가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엄청 쉽게 나왔어요. 이거는 많이 쉽게 나온 편이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계산 문제 했었죠. 그래서 개별 요인에서 기호 1번에 대한 함정 문제만 피하면 괜찮게 풀 수 있으셨을 거고요. 적산가액은 뭐예요? 적산가액은 제조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 빼서 구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 법, 요게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꼭 말씀드렸죠.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꼭 신중하게 봐달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게 단골 손님이죠. 적산법, 적산임료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쵸?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조사 산정합니까?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조사 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지역 분석에 있는 내용들 동일 수급권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부 출제 내역 40문제에서 각각의 파트별로 해당 부분이 어디였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 인트로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틀린 거 고르랍니다. 자,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틀린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내가 맞는 거 고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에서 박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박스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왜? 그게 새롭게 나온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거 고르 가시죠. 1번, 용도의 다양성. 맞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죠. 2개 이상의 용도가 서로 경합할 수 없고 틀렸죠. 용도 전환 및 합병할 분할을 어렵게 한다. 할 수 있죠. 틀린 것은 몇 번? 답은 1번. 2번부터 4번까지는 뭐예요? 자연적 특성이 되겠죠. 자연적 특성. 부증성으로 인해 가능 불가능 물리적 공급이 어렵다. 부동성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외부가 나타날 수 있다. 영속성입니다. 소모한다 안 한다. 소모하지 않는다. 재생산 이론과 물리적 감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끝. 개별성 나왔죠? 대체관계가 쉽다 어렵다. 대체관계가 어렵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이렇게 해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자연적 특성에 대한 정의였었고요. 1번은 인문적 특성이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 가능성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그래서 병합할 수 있고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틀린 것은 답은 몇 번? 답은 1번. 쉬운 문제였었어요. 자, 2번입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개념 나왔어요. 무슨 개념?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뭐가 있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있다. 이게 끝이죠. 자, 틀린 것이니까 1번 보시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맞아요? 협의의 부동산. 맞네요. 2번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 수요와 공급 조절, 시장 정보를 포함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3번, 물리적 측면은 뭐와 같다?
술적 측면과 같고요. 기술적 측면은요. 무엇이 있다? 자연, 환경, 위치, 공간이 있죠. 생산 요소는 아니고 자산도 아니죠. 공간하고 자연은 맞네요.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자연, 공간, 위치, 또 뭐? 환경 이렇게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틀린 것이니까 다음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 인해서 맞죠? 공시 방법 갖춤으로 인해서 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부동산은 뭐?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뭐가 있는데요? 자동차. 제가 늘 준부동산의 예로 설명드리죠. 그래서 공간적 측면에서는 뭐? 지하에 그리고 지표의 공중에 지하에는 뭐가 있어요? 사적과 공적이 있죠. 그래서 지하수 터지면 내 거, 금광을 만나면 누구 거? 공공의 것, 공적의 것. 그리고 지표는 뭐예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역주의인 물을 골고루 쓰는 유역주의와 물을 먼저 오는 사람에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선용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중권은 뭐예요? 사적인 조망권과 일조권. 바라보고 태양받고. 그쵸? 공적인 전파권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공권이 공적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이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용어 설명이죠. 용어 정리에서 문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봅시다. 소유권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빈지 체크. 빈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빈지 체크. 소유권은 있다 없다? 소유권은 없다. 하지만 뭐는 있다? 활용실익은 있다. 왜? 빈지니까요. 활용실익은 있다. 그쵸? 두 번째, 택지 경계와 인접한 뭐? 경사된 토지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근데 얘는 뭐예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있다.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없다라는 거. 실익 있어요 없어요? 실익은 없다. 이게 뭔데요? 법지. 자, 우리 그럼 승부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후보지와 이행지에서 나는 거겠죠. 택지지역 내에서 나왔어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이행지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 그럼 4번은 뭐예요? 임농택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게 뭐? 후보지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 답은 몇 번? 4번이었어요. 그래서 총론 3문제는 상당히 어땠어요? 평이하고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문제 푸셨을 때는 좀 풀만 하겠는데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경제론 시작됩니다.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 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 변화의 요인.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요 증가 요인. 그쵸? 혹시나 요 수요 증가 요인이 뭐다? 수요 곡선을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맨날 뭐 했죠? 증가 했던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증가 했던 거. 그쵸? 증가하는 것은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8개가 있었죠. 그래서 증가할 때 같이 올라가는 거 5가지, 떨어질 때 수요 증가하는 거 3가지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소, 선, 인, 예, 대가 있었어요. 소는 뭔데요? 소득. 선은요? 선호도. 이는요? 인구. 얘는요? 가격, 예상이에요. 대는 뭐예요? 대체제 가격이었어요. 얘네는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밑에 3가지 뭐였어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뭐?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거. 그쵸? 그래서 보완제 가격, 이자율, 거래세. 얘네는 뭐예요? 떨어질 때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보이죠? 뭐? 보완제 가격의 하락.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뭐? 소선인 예대 소, 선, 인, 예, 대는 오를 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고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였어요? 나머지는 뭐? 보완제, 이자율, 거래세는 떨어질 때, 그쵸?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두 문자를 통해서 암기 코드를 통해서 한 번에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수요 곡선 우측. 이 말은 뭐다?
수요 증가 요인을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수요 증가 요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선인예 대 보이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거미집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거미집 모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제가 어렵게 풀 필요 없이 한 가지만 해달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뭐 거미집 이론이 혹시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거미집 이론이 문제에 나오게 되면 무엇을 해달라? 이런 수발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발. 그쵸? 왜요? 거미집 이론 같은 경우에는 거미집의 이론의 탄력성과 기울기의 모양에 따라 수렴형, 발산형, 그리고 순환형으로 나뉘는데 수렴하는 형태와 발산하는 형태, 수렴하는 형태와 발산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합니다. 뭐보다? 공급의 탄력성보다.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합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는 탄력성을 비교하여 수렴과 발산을 보는 거고요. 자, 그럼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형이 되는 거고요.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면 발산형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요거 두 개는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수발 했죠. 수발. 그쵸? 수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수탄, 수, 공탄, 발, 공기, 수, 수기, 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 문제 나왔을 때 무엇이 반가웠었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예요? 공급의 기울기보다 절대값이보다 작으면 수렴형이다라고 나왔으니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뭐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절대값보다 작대요. 어디가 크다는 소리예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소리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걸 쓰고 푸셨던 분들은 답이 한눈에 보였을 겁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탄 나왔죠. 수탄.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와 공급은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뭐만 즉각적 반응? 수요만 즉각 반응. 공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수요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가정하여 변화를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 서로 움직이는 거죠. 통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다. 5번 공급자는 현재와 미래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그쵸? 아니죠. 현재의 가격을 고려해 미래의 공급을 결정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 의존하여 뭐예요? 미래의 공급을 결정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가격을 어떻게 고려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가격을 통해서 미래의 공급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해서 5번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는 뭐다?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이고 공급 함수 얼마? P는 3분의 2 QS 플러스 20인데 이게 뭘로 바뀌었다? P는 3분의 2 QS 플러스 10으로 변하였다. 이때 계산 문제를 구하여라. QS와 QD를 같게 만드는 균형 계산 문제였었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늘 연습해왔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는 늘 어렵죠. 왜요? 자, 수요함수 얼마?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요. QD는 얼마? 40 마이너스 P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공급함수 써보죠. 공급함수 얼마? P는 3분의 2 QS 플러스 20. 어떻게 변하는 건데요? P는 3분의 2 QS 플러스 10으로 바뀌고 요거 30 곱해주면 QS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QS는 마이너스 P 플러스 20이고 3 곱하면 2QS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P 플러스 60이 되죠. 맞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3P 마이너스
요거 잠시만 죄송합니다. 요거 바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3p는 뭐다? 20 마이너스 p다. p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p 마이너스 20이 되겠고요. 얘는 3분의 2 qs는 어떻게 돼요? p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3을 곱하면 2qs는 뭐다? 3p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얘는 뭐다? 2qs는 뭐예요? 3p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얘도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2qd는 뭘로? 80 마이너스 2p로 되겠고, 각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다? 같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무엇과 무엇을. 얘가 이렇게 변한 부분을 무엇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qd와 2qs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갖다가 풀어봅시다. 자, 80 마이너스 2p는 뭐 3p 마이너스 60이니까 넘어가면 5p는 얼마예요? 140이 되겠죠. p 값은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p 값은 28이 나오네요. 맞아요? p 값에 28 집어넣으니까 q 값은 얼마 나와요? q 값은 12가 나오네요. 맞아요? 그리고 80 마이너스 2p는 3p 마이너스 30 하면은 얼마? 5p는 어떻게 돼요? 110이 되겠죠. p 값은 얼마? 22가 되겠네요. q 값은 얼마? q 값은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p 값은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6이 감소했죠. 그쵸? q 값은 얼마? 6이 증가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공급 함수로 변화 이후의 아파트 시장의 균형량은 12다. 아니죠. 18이죠. 18이죠. 1번 아파트 공급량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아니죠. 좌측이 아니라 뭐? 증가, 우측이 되겠죠. 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였다? 22만 원이다. 아니죠. 얼마? 28만 원이었죠.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 함수 변화로 인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6만큼 하락하였다. 원래 균형 가격이 얼마? 28이었죠. 얼마로 변했어요? 22로 변하였죠. 얼마만큼? 6만큼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였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 함수의 변화로 인해 균형량은 얼만큼 증가하였다. 8만큼 증가했어요? 아니죠. 얼마만큼 증가했죠? 6만큼 증가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모양을 잘 지키셨으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함수 위에 놓고 뭐예요? 공급함수 두 가지 쪼개지는 거. 그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답은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긴 했었을 겁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죄송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6번의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옳은 것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답은 한번 볼게요. 답은 쉽게 보였죠. 뭐야? 답은 몇 번? 5번. 수, 직선. 뭐? 비탄력인데. 무슨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쵸? 제가 늘 요거 그려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 직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몇 번? 5번.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셔야 되죠.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의 변화율이 커서, 그쵸? 공급의 변화율이 커서 1보다 크대요.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공급 가격 탄력성이 0이라면 완전 뭐?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고, 4번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라면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아니죠. 뭐?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7번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완전 비탄력. 뭐? 공곡선, 수, 직선. 그쵸? 수직은 뭐? 완전 비탄력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공급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1번 곡선상, 그쵸? 수요량 임차하고자 하는 뭐? 최대 수량. 오케이, 맞네요. 2번 공급량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뭐? 공급 함수이다. 두 가지예요.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공급 법칙에 따르면 뭐예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비례 관계였죠. 4번입니다.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이 아니라 뭐? 수평으로 합치는 거예요.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 뭐다? 시장 수요 곡선이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평으로 합한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원자재가 상승했습니다. 뭐예요? 공급을 축소합니다. 축소되니까 우측 좌측 줄어들었대요. 우측 좌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여기 있으니까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수평의 합이 되겠습니다. 8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1번 T넷의 위치 지대에 따르면 비옥도 차이에 기초한 지대라고 나왔어요. 비옥도가 아니죠. 위치 지대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생산비, 교통비, 그쵸? 수송비, 운송비 나와야 되겠죠. 비옥도 나오는 것은 누구예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죠. 틀렸고요. 2번 마샬의 준지대 나왔어요. 자, 마샬의 준지대, 지대에 준하는 기계나 기구로서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맞아요? 기계나 기구, 일시적 소득. 오케이, 맞습니다. 단기, 장기, 단기적인. 다음 몇 번?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의 생산성과 운송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운송비 아니죠. 뭐? 토지의 생산성, 토지의 비옥도만이 뭐예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에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에요. 지대 발생한다. 무조건 발생한다. 절대적으로 지대를 발생하는 곳이 뭐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되겠죠. 5번입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라는 것인데 아니에요. 틀렸죠. 틀렸죠. 왜 틀렸어요? 마찰 비용이 마찰 비용이 뭘로?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찰 비용이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서 이루어진다. 앞에 써드릴게요. 자, 뭐가? 마찰 비용이 교통비와 지대의 합으로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대는 마찰 비용이 아니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5번도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이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도시공간 구조 및 입지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중심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통근자지대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답은 1번. 그쵸? 저랑 했죠? 충전적 고통스러워요. 요거 했죠? 그쵸? 충전적 고통 했던 거. 요거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2, 3, 4, 5번을 본다 안 본다? 안 봐야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호이트의 선형에 따르면 뭐예요?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점이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뭐예요? 점이지대를 향해서 직선이 아니죠. 다 틀린 문제예요. 그렇죠? 주요 교통축을 따라서 확대되는 거죠. 누가 입지하는데? 고소득층 주거지가 입지하는 거예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중심 업무지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점이지대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빼라. 그쵸. 점이지대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도심과 부도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도심이 뭐예요?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있다 없다? 점이지대 없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이라고 나왔어요. 최대 수요 이론은 뭐예요? 집적 이익을 고려한 팔각형 상권의 과정을 보여준다. 다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수요 이론은 시장 확대 가능성 나와야 되겠고요. 집적 이익은 이거 배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배버에 대한 이야기고요. 팔각형도 틀린 지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8원칙을 제시한다. 이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누구의? 넬슨의 소매
입지론. 소매 입지론. 아시겠죠? 최대 이익을.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백종원 선생님 떡볶이집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고. 그쵸? 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양립성이 중요하고 양립하려면 뭐다? 보완제적인 상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까지 하셔야 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10번 답은 몇 번? 1번. 2, 3, 4, 5번 읽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답은 몇 번? 1번. 그쵸? 중심원 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 이렇게 풀어주셨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산업계수 골라라 나왔죠. 자, 기반산업은요. 기반산업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죠. 뭐다? 1보다 커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반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쵸? 뭐가? 입지계수가. 그쵸? 그래서 입지계수 LQ가 뭐보다? 1보다 큰 거 골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잠깐만 여기 와서 문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LQ 구할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뭐? 전전분의 전지, 지전분의 지지. 그쵸? 그래서 입지계수는 구할 때 뭐? 전국의 전체, 전국의 지역, 지역의 전체, 지역의 지역. 이게 뭐다? LQ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문제에서 뭐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X지역만 구하라고 그랬죠. 와, 완전 쉽죠? X지역에 뭐 A, B, C, D, E를 다 구하여라. 물론 문제는 쉬웠지만 뭐예요? 5개를 다 구해야 한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X지역 한번 구해보죠. 구해봅시다. X지역 A, B, C, D, E.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국의 전체 얼마? 540. 전국의 지역 얼마? 320. 왜? X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분모가 다 똑같아요. 얼마? 540분의 얼마? 320. 540분의 320. 540분의 320. 540분의 320. 540분의 320. 다 똑같아요. 그래서 540분의 320을 나누어 보았더니 얘가 얼마 나오냐면요. 0.5925 정도가 나와요. 얼마? 0.5925가 나와요. 뭐가? 얘네가. 그쵸? 그러면 0.5925보다 분자가 크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1보다 크는 거니까. 자, 그래서 A 구해봅시다. A는 얼마? 지전 얼마? A 산업 지역에 얼마? 전체 얼마? 80분의 얼마예요? 30. 그쵸? 80분의 30. 지역의 전체분의 지역. 그쵸? 지전. 됐나요? 전체분의 지역. 30인 거고요. 자, B는 안에 들어갑시다. 얼마? 위에 50. 지역 전체 얼마? 90. 그쵸? 지역의 전체. 여기 있잖아. 지역의 전체. B의 전체. C 얼마? 60. 지역 얼마? 110. D 얼마? 100. 전체 얼마? 120. E 얼마? 80. 분의 얼마? 14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0.5925보다 큰 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얘가 0.5925니까요. 맞아요? 얘가 뭐다? 0.5925. 1보다 크려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되겠죠. 0.5925보다 큰지 안 큰지 보러 갑시다. A에서 30 나누기 80 하니까요. 얼마 나오냐면 0.375가 나와요. 375가 나와요. 두 번째, B 하니까 얼마? 0.55가 나와요. 0.5925보다 작죠? 아니고요. C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0.54가 나와요. D는 얼마? 0.83이 나와요. 0. 얼마? 83. E는 얼마? 0.57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0.5925보다 큰 거는 뭐밖에 없어요? D.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반산업이라고 함은 무엇이 LQ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뭐밖에 없다? D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반산업은 뭐? D산업이고 기반산업 몇 개인가?
한 개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11번이 답은 몇 번? 2번이었고요. 12번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뭐예요? 공간 마찰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올바르게 추정한 매출과 잘못 추정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이 문제 풀면 큰일 나요. 왜요? 한 번만 풀고 끝나면 천만다행인데 뭐예요? 두 번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던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뭐다? 점포 A만 구하면 된다. 자, 점포 A만 구하러 가봅시다. 자, X 현재 주민 몇 명? 10,000명. 1인당 점포 소비액이 얼마? 30만원. 그래서 요것도 곱하면 얼마예요? 30억. 그쵸? 총 매출액이 얼마다? 30억이다. 올바른 공간 마찰계수 얼마? 2. 우리가 늘 풀어왔던 문제로 풀면 되고요. 잘못 적용된 마찰계수 얼마? 1.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30억 다 쓴다는 얘기겠네요. A, B, C에서만 구매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면적 750, 면적 2500, 면적 500이었고요. 5kg, 10kg, 500이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올바르게 계산한 마찰계수 얼마? 2죠. 그럼 보세요. 거리에 얼마? 거리에 공간 마찰계수니까 거리의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분의 뭐? 면적. 요게 뭔데? 올바르게 한 거겠죠. 요게 뭐? 올바르게. 됐어요? 자, 그럼 올바르게 한 것부터 찾으러 가봅시다. 자, 거리의 제곱입니다. 자, 5의 제곱분의 자, 5의 제곱분의 얼마? 750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2500 더하기 5의 제곱분의 500 분의 무엇을 올리는 거예요? A, B 중에 뭐? A 올리면 되겠죠. 5의 제곱분의 750 올리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면요. 자, 5의 제곱이 20이니까 요거 얼마 나와요? 30. 그쵸?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100이니까 25 더하기 요거 마지막 얼마 나와요? 5에 25니까 20분의 얼마? 30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요거는 3개 더하면 얼마? 75분의 30이네요. 맞아요? 그럼 75, 30이니까 요거 나누면 얼마? 40%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계산했을 때 몇 프로? 40%가 A 매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한 건 몇 프로? 40%. 됐죠? 올바르게 40%예요. 75분의 30이니까. 자, 그 다음 거리에 얼마? 1분의 면적. 이거 뭐?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뭐예요? 1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차고 얼마? 5의 1분의 750이 되겠고요. 더하기 10의 1승분의 2500이 되겠고요. 더하기 5의 1승분의 얼마? 500이 될 겁니다. 분의 뭐예요? 5의 1승분의 750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밑에는 얼마예요? 150 더하기 얼마? 250 더하기 5호 25니까요. 그쵸? 100 되겠죠. 위에 뭐 올라가는데요? 150 올라가게 되겠고 3개 더하면 얼마? 500분의 그쵸? 150이니까 요 몇 프로? 30%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공간 마찰을 쓰면 몇 프로? 30%만 A를 이용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30%가 A 매장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났어요? 차이 얼마? 10% 차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총 매출액이 얼마였는데요? 30억이었죠. 그러면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합니까? 10%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3억 곱하기 몇 프로? 10% 하면 얼마? 3억 되겠네요.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산하면 40%가 A 매장을 이용하고요. 잘못 계산한 거, 그래서 1로 보면요 30%만 A 매장을 이용하는 거니까 A 매장을 이용하는 게 10% 증가하게 되겠죠. 총 매출이 얼마였는데요? 30억이었으니까 30억에 10% 증가하면 얼마 증가하는 겁니까? 3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0억을 곱해서 이거 12억이라 하고요. 이거 9억이라고 해서 9억이 12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액에 대한 비율만큼, 확률만큼 곱해준 거예요. 자, 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 3억이었습니다. 됐죠? 3번, 3억. 자, 다음 배버입니다.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최소 비용 지점은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등 비용 곡선은, 그쵸?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운송비가 중요하다고. 노동비 안 된다고.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고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공장은 원료 지향적. 요거 뭐 시멘트 말씀드렸죠? 시멘트 공장 말씀드렸고요. 2번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뭐야? 공장은 시장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제품 중량이 뭐대요? 크대요. 그쵸? 그래서 뭐다? 음료 시장들. 그쵸? 왜? 물에다가 원액만 좀 넣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물은 뭐예요? 보편적 원료니까요. 그래서 제품 증량이 뭐다? 확 증가하게 되겠죠. 원래 원액은 요만큼인데 물을 부어서 제품이 확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음료 산업들은 어디에? 시장에 입지한다. 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운송비는 뭐예요? 제품 무게, 원료와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얘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 답은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비용 곡선은 뭐? 운송비만 따진다라는 거였어요. 13번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로 인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문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여서 좀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의 요구 규모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요구범위 아닙니다. 요구치입니다. 2번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이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뭐예요? 재화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소 요구치 아니라 뭐? 재화의 뭐? 도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3번입니다. 중심지에 의해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배후지. 그쵸? 중심지에 의해 재화 서비스 제공받습니다. 4번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입니다. 경계까지의 거리 체크. 이게 뭐예요? 최소 요구 범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요구 범위입니다. 5번 중심지 제화 및 서비스. 어디에서? 중심지에서 배후지로. 중심지에서 뭐? 배후지로 제공되는 제화 및 서비스. 14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 문제 답은 3번이었고요. 15번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 답은 3번이라고 지금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이 신청이 된 부분이 있고 재산세는 뭐예요? 지방세 맞아요. 맞고요. 물건별 표준에 대한 과세.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주택과 그쵸? 토지 둘 다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재산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건별 합산과세가 맞거든요. 맞는데 토지는 뭐예요? 납세 의무자별이에요. 그래서 납세 뭐다? 의무자별이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별. 그래서 재산세 비읍이 지금 물건별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주택에 대해서 한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봅시다.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지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5번 답은 일단 3번이라고 나왔는데 요거 약간 이의제기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3번으로 잠정적으로 하되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뭐다? 이의제기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나왔긴 나왔는데 요게 사실은 주택에만 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딱 요거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 토지는 이거거든. 그래서 토지재산세는 어디다?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는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요. 정답 없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는 뭐예요? 뭐다? 보유단계. 취득세가 보유단계 아니죠. 취득세는 취득단계에 있는 거고요. 취득세는 지방세이자 취득단계. 종부세는 국세이자 뭐예요? 보유단계. 맞아요? 공통점은 비읍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공통점은 비읍이 아니죠. 그렇죠? 종부세는 뭐예요? 납세 의무자별이에요. 납세 의무자별. 자, 답은 3번 나왔지만 비읍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넘어가기로 할게요. 4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니은, 국세 맞나요? 맞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맞지만 공통점은 미음, 보유단계. 양도소득세는 보유단계가 아니죠. 양도소득세는 뭐 처분단계에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니은, 국세 맞습니다. 보유단계 맞습니까? 아니죠. 양도소득세는 뭐 항상 처분단계에 있는 거예요. 처분단계. 그래서 다 틀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답이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읍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일단 정답 없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은 주택은 물건배 맞고요. 토지는 납세 의무자별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5번 답은 일단 정답 없음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모두 골라라 나왔어요. 그러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5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개발권, 뭐 양도제, 그쵸? 두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세 번째 뭐? 토지, 초과, 이득세. 네 번째 뭐? 종합, 뭐? 토지세. 마지막 뭐예요? 공한지세.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실명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재산세 아니고, 거래신고제 하고 있고, 공한지세까지 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5가지 중에서 몇 가지 나왔다? 3가지 나왔다. 기역, 디귿, 이응.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5가지만 알면 문제 푸실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16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정부 개입 나오면 뭐예요? 이용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4번 풀으시면 되겠죠. 왜요 교수님? 이라고 얘기한다면 봅시다. 직접 개입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간접 개입 알고 있죠. 뭐? 조세, 금융, 뭐? 행정. 조세, 금융, 뭐? 행정 지원. 그쵸? 그럼 답 나왔잖아. 조세, 금융, 행정. 세금은, LTV는, 부담금은 뭐다?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직접 개입은 뭐밖에 없다? 토지, 수용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부분적인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 잘 구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7번에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 안에서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골라라. 이거 문제 쉬웠는데 투자 가치는 뭐예요? 순수익 나누기 뭐 요구 수익률이 되겠죠. 됐어요? 순수익 얼마 나왔는데요? 4,500만원. 그쵸? 요구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다? 무위험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나오면 더해 주어라. 3 더하기 4 더하기 7은 몇 프로? 9%. 답은 얼마? 5억.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3번.
투자 가치는 뭐다? 순수익 나누기 요구 수익률이었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 나오면 더해 준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4,500만 원을 9%로 나누면 얼마? 5억. 요게 18번에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요게 여러분 신유형의 문제였었어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업,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한다.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 주거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 선정해서 이거 맞다 틀렸다. 틀렸다. 니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청약제도는 시행하고 있다. 맞아요? 시행하고 있겠지.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3번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서 임차인의 주거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맞네요. 리을 임대료 보조 정책은 뭐다?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죠. 보조, 그쵸? 보조, 요거 2가지는 뭐예요? 증가. 임대료 보조, 선분양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지문이고요. 미음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되겠지. 왜 증가해? 돈이 안 되는데. 틀린 것은 뭐예요? 기역, 리을, 미음.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유형으로 등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좀 풀기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지문이었지만 단순히 있잖아요. 박스 문제 나왔을 때는 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여기 5가지에서 3가지가 틀렸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9번에 몇 번? 3번 기역, 리을, 미음이 틀렸습니다. 20번입니다. 관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 끝. 장기 전세주택. 그렇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매매로 소유권 취득. 민간 매입. 답은 몇 번? 5번. 20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뭐예요? 영국행 통장 분기기 공공임대주택 종류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장기 전세주택 나왔고요. 매매하는 거 민간 매입 임대주택 문제 나왔네요. 20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편차가 뭔데요? 위험이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위험이 작을수록 위험은 커진다. 무슨 헛소리야. 틀렸고요. 2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 개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변이 개수가 뭐다? 위험을 뭘로 나눈 값? 수익으로 나눈 값이니까. 위험이 작을수록, 그쵸? 더 선호하게 되겠죠. 맞고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심화는 체계 비체계,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거죠. 왜? 내가 줄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틀린 거. 그럼 리얼은요? 당연히 맞겠지. 이거 리얼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몇 번? 니은, 리얼. 답은 4번. 끝. 왜? 2개씩 골라야 되는 지문인데 기획과 디귿이 틀렸어요. 니은과 리얼이 맞겠지. 아니면 문제 오류예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 그래서 낮은 황금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 뭐예요? 유동성 위험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21번에 답은 몇 번? 옳은 것을 골라라.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아까 풀었던 우리 19번 문제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것이 신유형이었고요. 이게 원래 뭐예요? 되게 정상적인 문제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형 문제에서도 옳은 것을 몇 개인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박스형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21번에 몇 번? 4번이었습니다. 22번입니다. 갑은 시장가치 5억 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해당 부동산의 부채 감당률을 구하여라.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합니까? 순영업소 나누기 부채 서비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영업소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공기, 유형순, 부채형세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죠.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영업 현금 흐름은 중요하다.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여기까지만 쓸게요. 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가능총수득 얼마? 5천만원. 공실 빼기. 공실 얼마? 10%. 얼만데요? 500만원. 왜? 10%라고 얘기했으니까. 기타소득 있어요? 기타소득 없네요. 빼고 나면 얼마? 유효총수득 얼마? 4,500만원 될 거고요. 영업경비 나왔나요? 유효총수득의 28%. 4,500만원에 28% 나왔어요. 얼마? 4,500만원에 28%가 나왔으니까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1,260만원이 빠지게 되겠네요. 60만원. 그쵸? 유효총수득의 얼마? 28%니까요. 빼면 얼마 나와요? 순영소득 3,240만원 나오네요.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순영소득만 알면 되겠네. 맞아요? 위에 얼마? 3,240만원 나누기 뭐?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부채 서비스액은 뭐?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로 구하는 거죠. 저당수 나와 있나요? 네. 0.12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 얼마예요? 5억 원에서 50% 빌렸대요. 얼마? 2억 5천만 원. 그쵸? 2억 5천만 원 곱하면 부채 얼마 나와요? 3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3천만 원. 부채 서비스가 얼마? 3천만 원. 그쵸? 그래서 뭐다? 여기에서 나누어 주어라. 얼마? 1.08 나오겠네요. 답은 몇 번? 22번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눈치채지 못하면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지셨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거죠. 담보인정 비율에서 뭐다? 부채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부채가 얼만데? 2억 5천이었다. 부채 서비스액 어떻게 구하는데?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로 구하는 거다. 요거 얼마? 3천만 원. 그쵸? 요게 문제의 포인트였었습니다. 1.08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0번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A 부동산의 1년간 운영 수지이다. A 부동산의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구하여라.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어떻게 구합니까? 세후 현금 흐름분에 위에 뭐가 올라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올라와야 되겠죠. 지분 투자액 이미 올라와 있네요. 얼마? 3억 6천만 원. 그렇죠. 우린 뭐만 구하면 되는데 세후 현금 흐름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 오시죠. 자, 가능 총소득 뭐다? 가능 총소득 공실 기타. 그쵸?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거다? 세후 현금 흐름 구하는 거다. 그래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빼고 빼서 구하면 되겠죠. 영업 소득세, 영업 경비. 그쵸? 가능 총소득 얼마? 5억. 6천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6천만 원. 그쵸? 공실 얼마 빠져요? 15%. 15%니까 얼마예요? 900만 원 되겠네요. 맞아요? 900만 원이 빠지게 됐고 기타소득 없고 유효총수득 얼마? 5,100만 원. 영업경비 몇 프로? 재산세 500만 원. 빼면 순영소득 얼마? 4,600만 원 되겠네요. 됐어요? 4,600만 원. 빼기 부채 서비스액 얼마? 여기 있잖아.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 뭐? 부채 서비스액 빼기 600만 원. 빼면 얼마 나와요? 세전 현금 흐름 얼마 나옵니까? 4천만 원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업소득세 얼마? 400만 원 빼면요. 세후 현금 흐름 얼마? 3,600만
600만원 되겠네. 쉽네. 3,600만원. 밑에 얼마? 3,600만원. 답 얼마? 10. 답 몇 번? 2번. 23번의 답은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됐죠? 23번의 답은 2번. 자, 24번 문제입니다. 부동 투자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시중 금리 올라간답니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는 요인이다 라고 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끝.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오케이. 3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중에서 뭐 요렇게 자기 자본 수익률 뭐예요? 지분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4번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기회비용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5번 투자자는 담보대출과 전세를 통해서 뭐 레버리지, 뭐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번에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 하시면 되겠죠. 25번 문제입니다. 10억 원 투자했답니다. 투자 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면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번하고 5번 보세요. 무슨 관계예요? 둘은 역수관계예요. 순서승수 얼마? 5면 종합자본 환원율 얼마?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은 몇 프로? 20%가 되겠네요. 4번, 5번은 두 개의 역수관계를 증명함으로 인해서 두 개의 숫자가 다 맞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복수정답이 없는 우리 시험의 특성상 4번, 5번 둘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유효총소득 승수가 4랍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분의 뭐? 총 투자액이 나올 거고, 총 투자액이 얼마? 10억이었으니까 유효총소득 얼마? 2억 5천이 되겠네요. 1번 맞네요. 부채 비율은 뭐분의 뭐다? 지분분의 부채니까. 지분 얼마 들어갔습니까? 8억 들어갔네요. 분원 총 얼마입니까? 10억이네요. 부채 얼마인데요? 2억 되겠네요. 얼마? 25%. 왜? 4분의 1이니까. 맞네요.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환원율이라는 것은 원래 뭐예요? 지분 배당률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분 배당률하고 똑같은 얘기고, 지분 배당률은 뭐분의 뭐예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흐름이니까 지분 투자액 얼마 들어갔어요? 8억 들어갔죠. 세전 현금 흐름은 얼마? 순영업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면 되겠네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부채 서비스액 빼면 뭐가 나와요? 세전 현금 흐름 나오죠. 얼만데? 2억이죠. 얼마? 2천만원. 1억 8천만원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1억 8천 나누기 8억 하면 몇 프로? 22.5% 나오게 됩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5번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입니다. 26번입니다.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수익성 지수를 0으로, 순현재 가치를 1로, 아니죠. 순현가를 0으로, 지수를 1로 만든 거예요. 답은 몇 번? 1번. 끝. 그렇죠?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고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내부 수익률이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는 얘기겠죠. 손익가요, 손익가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내지. 그쵸? 순내 하나 더 더하면 뭐? 수익성 지수까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내지. 그쵸? 그리고 담보인정비율 LTV는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게 뭐? 분모에 와야 되고, 융자액이 뭐? 분자에 와야 되는 거니까 해보면 가치의 뭐? 융자액이다. 그쵸? 가치가 뭔데요? value. 그쵸? 융자가 뭐? loa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26번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법이었습니다. 됐죠? 27번입니다. PF 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과 자산담보기업 ABCP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걸 일단 여러분 답을 5번으로 해야 되는데요.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으로 하는데 일단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납부 의무가 아니라 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도 구간별로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치권 방법으로 자 1번부터 볼게요. ABS는 유치권, ABCP도 역시 유치권이에요. 2번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 계획에 따를 경우 그쵸?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ABS는 이거 다 틀렸습니다. 도관체에 대한 개발업체가 PF 제공한 후에 해당 매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해당 대출채권 아니고요. 아시겠죠? 도관체가 아니라 뭐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틀렸어요? 필요한 경우 공사 대금이 아니라 공사 매출채권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공사 매출채권.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너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내고 나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만 이런 문제는 좀 부동학개론에 너무나도 좀 그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으로 할 텐데요. 아마 이 제기에 관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여러분이 풀기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번 답은 일단 5번으로 할 텐데 이 제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소지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까지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일단 5번으로는 하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매장 750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기본 임대료만,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에 총 임대료로 1억 2천만 원을 제공하였다면 추가 임대료율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가 그거예요. 왜?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관리론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천천히 한번 풀어보죠. 전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였다고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었다고요. 얼마였는데요? 750. 그러면 매출액 얼마? 750 곱하기 얼마? 1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요거 7억 5천만 원 나오겠네요. 그쵸? 요게 뭔데요? 전년도 매출액. 그쵸? 요거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누는 거예요? 손익분기점까지의 매출액과 초과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초과 매출액. 손익분기점까지의 매출액 얼마예요? 면적당 60만 원이니까 곱하기 60 하면 얼마 나와요? 4억 5천만 원 나오네요. 4억 5천만 원. 요거 어떻게 구한 건데요, 교수님? 라고 얘기하시면 750 곱하기 60만 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4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초과 매출액이 얼마예요? 3억이었겠죠. 왜? 요거 두 개 더해서 7억 5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초과 매출액이 얼마? 3억. 그럼 손익분기점까지는요, 기본 임대료만 냈습니다. 임대 면적 얼마? 750. 그럼 매출액, 임대료 얼마였어요? 임대료 얼마? 750 곱하기 10이니까 7,500만 원 냈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 나왔다?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잠깐만. 1억 얼마? 2천만 원 나왔다. 자, 근데 1억 2천만 원 나왔어요. 어디? 여기 나왔잖아. 1억 2천만 원 나왔잖아.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어야 1억 2천만 원 됩니까? 얼마? 4,500만 원을 추가로 더 내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추가 임대료율을 구하라 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얼마? 몇 프로 해야 되냐 이 뜻이에요. 그래야 요거 나오냐 이 뜻이었어요. 3억에 몇 프로? 15% 하면 4,500만 원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이렇게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혹시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반드시 모양을 잡고
풀어달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뭐다? 추가 임대료율은 몇 프로였다? 15%였다라는 얘기겠죠. 전년도 임대료 얼마? 1억 2천만 원 중에서 추가로 낸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4,500만 원이었고, 그쵸? 그 4,500만 원은 초과 매출액인 3억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였어요. 28번에 몇 번? 1번이었습니다. 29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2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 봅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위탁합니까? 위탁 안 합니까? 위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 몇 번? 4번. 아시겠죠? 그래서 50%를 초과하여 하는 거는 뭐예요? 5% 초과하는 뭐? 적격성 심사하여야 되는 거고요. 최저 자본금 얼마? 70억.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그쵸?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배당을 50% 이상 90% 미만으로 배당을 정한다 라는 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29번에 몇 번? 4번. 위탁하는 것은 뭐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만 위탁한다는 거예요. 29번에 답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0번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죠. 옳은 것은 골라라. 이게 대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좀 문제의 논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답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나오면 아마 이의 신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은 5번을 하고요. 이것도 여전히 역시나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죠. 채권시장 수익률을 하락을 예상하면 가격이 더 상승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상승한다. 2번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저당담보보증권의 가격은 채권시장의 수익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왜? 대체시장 관계니까요. 3번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 수준의 다른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겠죠. 됐어요?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4번 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할 때 가중평균 상황에 길대요. 긴 상권들은 긴 저당담보보증권은 뭐예요? 가격의 변동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크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5번도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논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래도 5번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5번은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저당담보보증권은 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요거는 물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정답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15번 문제, 27번 문제보다는 30번 문제가 그래도 조금 이의신청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있어요. 이의신청 가능성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조금은 더 낮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문제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만약에 다른 답을 체크하셨다면 반드시 좀 모두 정답이 돼서 좀 맞는 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15번하고 27번은 당연히 이 신청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각하고 있고요. 15번은 아예 잘못된 것 같고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확률이 가장 낮은 게 30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최대한 좀 포괄적으로 좀 받아들여져서 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조금은 있습니다. 30번 답은 일단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및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경기 침체예요. 수익성 악화입니다. 무슨 위험? 사업 위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번 공실률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소득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 유효 총소득 산정할 때는요 공실만 필요하지 부채 서비스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맞는 질문이네요. 리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이죠. 제발 좀 비체계적. 틀렸고요. 3개 이상 고르는 거니까 기역, 디귿 뭐예요? 위험이겠지. 답은 당연히 2번이겠지. 왜요? 3개 이상 골라야 되는 거니까.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그쵸? 투입 요소의 변화가 내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게 결과. 그쵸? 그래서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뭐예요? 민감도
분석이었습니다. 31번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기읍과 디귿과 미음이었습니다. 32번입니다. 부동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게 묶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관리 방식 뭐예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그리고 뭐 혼합 관리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보통 자가 위탁에서 많이 구분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뭐예요? 직접적으로 통제권 강화한다. 뭐 자가 관리, 전문성과 효율성 뭐 위탁 관리, 기밀 및 보안 유지 뭐 자가 관리,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뭐 위탁 관리, 대형 건물 관리 뭐 위탁 관리, 소유와 경영 분리 뭐 위탁 관리. 그래서 위탁 관리 방식 뭐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30번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33번입니다. 마케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자, 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요. 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근데 봅시다. 아이다 원리. 그쵸? 누구 중심? 누구 중심이에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피 튀기는 거 두 가지는 공급자 중심의 뭐예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아이다 전략은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뭐예요? 관계의 접점,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뭐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라고 했죠. 고객 점유 마케팅. 그렇죠. 두 개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누구 중심? 수요자 욕구 파악. 누구? 고객 점유 마케팅. 뭐가? 아이다 원리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뭐예요? 수요자 욕구에 맞게 뭐 유통 촉진 판매하는 거다. STP는 뭐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그쵸? 차별화, 포지셔닝. 그쵸?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거 맞고요. 표적 시장 전략은 뭐예요?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맞고요. 5번이 아이다 원리는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무슨 점유 마케팅? 고객을 점유하는 마케팅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이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34번입니다. 사회개발시설 민간 투자 방법상 BOT에 관한 설명을 옳게 고른 것은 이게 뭐예요? 빈칸 넣는 문제인데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까 싶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뭐 준공후라고 하셔야겠죠. 뭐 준공후. 그쵸? 이게 뭔데? build. 일정 기간 동안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에게 B, C. 그리고 뭐예요? 소유권이 인정되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에게? 국가나 누구에게? 시설의 소유권자에게. 그쵸? 소유권이 누구에게?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속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몇 번? 4번. 준공 후에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되고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에게? 시설의 소유권자가 누구에게? 국가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뭐다? 국가에 기속된다. T 방식. 소유권 O 방식.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속된다. 얘네가 마지막에 이전 받는 거죠. 34번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5번입니다. 자, 요 문제 제가 형광펜 들고 문제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 오케이. 자,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그쵸? 기준 시점은 시험 날짜였고요. 기호 1번이에요? 기호 2번이에요? 기호 2번이 되겠죠. 왜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니까. 그리고 뭐다? 상업용이니까 지가 변동률은 주거예요? 상업이에요? 상업이었겠지. 이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요인, 지역 요인 됐고, 개별 요인은 뭐? 기호 몇 번만? 기호 2번만 보셔야 되겠죠. 이게 기호 1번 보는 것이 함정이었다는 소리예요. 기호 1번을 보는 것이 함정. 왜? 기호 1번은 뭔데요? 준주거적 상업용이잖아.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넘어오셔가지고 그 밖의 요인에서 얼마? 50% 증액보장 1.5가 되겠죠. 맞아요? 1.5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얼마? 800만원 곱하기 지가 얼마 올라갔어요? 상업지역 1.05 올라갔어요. 곱하기 얼마? 열세 0.97. 아까 기타 얼마? 1.5. 이렇게 곱해 주시면요. 얼마 나옵니까? 1222만 2천원. 1200 얼마? 22만 2천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함정이 하나 있었죠. 어디? 개별 요인에 기호 1번이 등장했다. 요것도 되게 신박한 신유형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800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기타의 1.5%까지 해서 1.5%까지 해서요. 그쵸? 1.5 하시면 되겠습니다. 1222만 2천원이었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선정한 대상 물건의 시상가액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원가법이니까 뭐 구하는 소리예요? 이거 적산가액 구하는 소리예요. 그쵸? 적산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 빼서 구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대상 물건 현황 뭐예요? 단독주택이고 연면적 나왔어요. 연면적.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기준 시점 얼마? 2023년. 사용 승인일 얼마? 15년. 몇 년 지났어요? 8년 지났네요. 됐나요? 8년 지났고요. 사용 승인일 여기 나왔죠. 얼마? 신주공사에 얼마 들었다고? 120만원 들었다고. 그러면 120만원 곱하기 연면적, 그쵸? 곱하기 무슨 법? 지수법, 그쵸? 얼마? 100분의 150이니까 이거 얼마? 1.5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5 하면 120만원 곱하기 120 곱하기 얼마예요? 1.5까지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요거 4억 5천만원 나오는 거 맞습니까? 4억 5천만원 나오네요. 4억 5천만원 나옵니다. 제조달 원가 얼마? 제조달 원가 얼마 나옵니까? 4억 5천만원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뭐 구합니까? 감가중액 구하면 되겠죠. 감가중액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 원가에서 뭐 빼고 잔가율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하면 되겠죠. 자, 감가수액 구해봅시다. 감가수액 어떻게 구합니까? 4억 5천만원. 그쵸? 빼기 없죠? 나누기 얼마? 50 곱하기 얼마? 8년.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나요? 그래서 9천만원에서 8, 9, 7,200만원 나오나요? 오케이. 7,200만원 나오네요. 그쵸? 얼마? 7,200만원. 곱하기 얼마? 8 하면 얼마? 7,200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4억 5천에서 그럼 얼마? 4.5억에서 빼기 얼마? 7,200만원을 하면 답이 얼마 나옵니까? 3억 7,800만원 나옵니다. 맞습니까? 답 3억 7,500만원. 답 몇 번? 5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문제 뭐 이건 어렵지 않았네요. 빼면 얼마? 3억 7,800만원 나오겠다. 답 몇 번? 5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6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38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뭐 수익환원법을 골라라. 요거 수익환원법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영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쵸? 광업재단. 특히나 뭐 기업가치. 요거 왜 개정된 거니까. 기업가치. 비상장 채권. 그리고 뭐 무형자산. 요거 항상 조심하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험 치기 한 2주 전쯤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도 있죠. 무형자산 뭐 저작권, 뭐 실용신앙권, 상표권. 그쵸? 있다. 그리고 뭐 특허권도 있다. 즉 눈에 안 보이는 자산들은 다 뭘로 쓴다? 수익환원법 써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봅시다. 상표권 뭐 수익환원법, 저작권 뭐 수익환원법, 과수원 뭐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고요. 공장재단 뭐 수익환원법, 임대료 뭐 임대료. 그쵸? 임대료는 뭐요? 임대사례 비교법. 특허권 맞고요. 기업가치 맞고요. 실용신앙권 맞습니다. 맞는 거 몇 개? 6개.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30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38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규정된 내용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다음 몇 번? 답은 1번.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여 뭐 더하는 거예요? 경비 더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수익분석법? 아니죠. 뭐예요? 이거 적산법에 해당하는 거죠. 적산 요구하는 뭐? 적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뭐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8번에 몇 번?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의 요인을 미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답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체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부분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규정이 있답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 맞는 지문입니다. 38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39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내용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요거 답 한번 봅시다. 답 몇 번? 답은 2번이었죠.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표준지 공시가 조사 산정할 때 누구한테?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한다라는 거죠. 부동산원이 아닙니다. 답 몇 번? 2번.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39번 답은 2번이었고요. 40번입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놨어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 동일수요권 나왔어요.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뭐예요? 인근 지역과 유서 지역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고 하셨죠. 표준적 이용, 그쵸? 지역 분석이니까. 3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니까 뭐예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이란 뭐예요?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쵸?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뭐예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5번입니다.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 아니고요.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40번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40문제 지금 해설 강의 통해서 풀어보았는데요.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합격하신 분들 계실 거고,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축하와 그리고 합격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안타깝게 좀 떨어진 분들에게는 아쉬운 심심한 말씀을 올립니다.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좀 다음에 웃을 날을 기약할 수 있을 거니까요. 반드시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좀 아쉽게 떨어졌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철저히 공부하셔서 학교에 대해서 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께는 많은 축하와 그리고 합격의 기쁨을, 그리고 좀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에게는 많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34회 부동산 학개론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